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화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내 집을 마련해도 좋은 시기인가 토론을 마련했는데요. 그 전에 잠깐 사고 소식이 있군요. 오늘 오후 3시 30분경 한남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장에서 작업 인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조는 됐지만 아직 의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계절이 바뀔 때여서 그런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변에 특별히 작업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정말 미친 전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집을 사버리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산다는 게 대출 부담도 또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야 하는 엑소더스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에서 부담을 갖고도 집을 사야 될까? 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주거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해법을 오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합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오셨고요.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토론의 주요 쟁점 저는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쟁점을 화면을 통해서 잠깐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전세가율 72.9% 사상 최고. 전세 매매가 역전, 초저금리 시대 전개. 차라리 집을 사야 하는 것일까? 지금은 집을 사야 하는 적기.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하지만 반대로 주택가격 급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혼란과 두려움의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과연 지금이 적기일까? 네, 두 분의 입장을 이제 화면으로 아마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심교원 교수님은 집을 꼭 사자는 것보다 사도 될 만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두 분의 이 모두 발언부터 짧게 좀 듣고 나서 하나씩 그 사항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제가 집을 사야 한다라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경제 성장 추세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사도 괜찮은 게 아니냐. 그 전제 조건은 이제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충격이 온다든가 이러면 틀리겠지만은 경제 상승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은 사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하고 다른 거는 과거에는 전국 아무데나 사도 되는 거였다면은 지금부터는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이라든가 고용이 증가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되게 갈 것이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한 10만, 5만 이하의 도시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조금 정체되거나 하락할 우려가 크지만은 인구가 유지되거나 고용이 증가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상승이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명래 교수님은 반면에 집을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요인이 훨씬 더 많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세난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 전세금이 오르면 우리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몇천억, 몇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그걸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담 때문에 집을 이제 떠밀려서 살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문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면 저는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축적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주택을 살 때는 두 가지를 다 고려했지만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투자적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드러졌는데 지금은 최소한 그것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래 지금 집값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까지 이렇게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가가 1% 오른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1% 계속 성장한다면 집값이 계속 오를 거예요. 오르지만은 그 오른 폭이라는 것이 과거 우리가 고도 성장기 때 1년에 집 한 채가 몇 억씩 오르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평균일 정도의 어떤 그 상승세가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도 성장 끝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위축되거나
혹은 뭐 소득이 줄거나 혹은 집값이 많이 올랐던 그 끝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을 산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담을 많이 이제 지는, 이를테면 우리가 대개 집을 사면 뭐 한 70~80%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과 집값이 오르면 다 이게 커버가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등등 같으면 상당히 이제 가격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아주 절박한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저는 집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치 지금 주식이나 채권을 사듯이 돈을 손에 쥐고 이 물건을 살까 말까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워낙 전세난이 심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부담들 뭐 심한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차라리 조금 무리해서 집을 사자는 수요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게 최근에 또 집값을 올리는 요인들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얘가 출발해서 전세에서 한 발 나가서 집을 사는 그런 경향이 괜찮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들이나 이런 거를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전세값, 특별히 이제 뭐 서울의 전세값은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심기온 교수님, 우리 그 전세 이 상황들이 어느 정도인지 좀 생각해 주시고, 이게 또 일시적이어야 되는데 계속돼서 문제 아닙니까? 네. 네. 뭐 지금까지 최근에 최장기간 전세값 상승을 했다라든가, 네. 서울시 최근에 뭐 평균 전세가율이 70% 넘었다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분간 전세 공급량이 딸리고 수요는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완화되긴 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보면은 사실 전세에 살게 되면은 자기 그 총 소득 중에 한 10% 조금 더 되는 돈이 주거비로 지출되는데, 이게 이제 매매나 월세로 넘어가게 되면 한 30%까지 늘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서민들 생활이 아주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들이 이제 뭐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공급량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입주가 되는 시점, 그게 이제 뭐 내년 말이나 후년이나 이쯤 될 텐데, 그때쯤 되면은 전세 공급량도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한 번 이사 전세 기한이 닥칠 때마다 뭐 몇 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니까, 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뭐 시간당 뭐 저 서울의 전세가 6천 원씩 오르고 뭐 이렇게 이런 뭐 자극적인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 다 뭐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좀 말씀들 하실 텐데, 조 교수님은 지금의 그 전세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전세난이 지금 현재 전세난은 네. 이미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뭐 시작돼 가지고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그동안 전세난을 잡기 위한 정책을 안 편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매매 활성화라든가 혹은 뭐 전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의 실패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세 성격이 바뀌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얻는 그 자본 이익에 대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집을 세놔서 이제 수익을 얻으려 이런 이제 욕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소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한 1,500만 가구 중에서 집을 갖고 있지 않는 가구가 한 55% 정도, 45%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이 무주택 세입자 중에서 한 전체 상위 소득 한 30% 정도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 평균 주택 가격을 평균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계층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계층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임대 수요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집을 살 수 있음에도 안 사는 이런 이제 수요가 겹치면서 임대 수요가 계속 느는 거예요. 하지만 네. 정책은 지금 매매를 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임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만,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적인 어떤 매매 수요들은 현재 매매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흡수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세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임대료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이제 사인 간의 금융거래한 방식이었거든요. 따라서 내가 이제 사실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빌린다는 건데, 그걸 빌려가지고 뭐 돈을 해가지고 그렇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세 그런 기능이 네.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세가 정상적인 임대료 이제 형태로 이제 전환되는데, 문제는
전세가 만약 시장의 이자율을 반영하는 그런 적정 임대료 개념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이 집값을 넘어서야 됩니다. 네. 그래 되면 이게 전세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오르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전세가 이제 그런 정상적인 임대료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제 월세로 이제 넘어가는데 월세로 넘어가는 효과에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예. 지금 전세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정부가 아주 그야말로 전세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겪었던 이 전세난이 상당한 기간 동안 네.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이 완전히 전세 시장을 잡을 만한 대안이 정부가 있겠습니까? 고민일 텐데요. 이제 구조적인 얘기를 구조적인 문제를 조 교수님 지적을 하셨습니다. 월세나 혹은 반전세로의 어떤 전세 형태의 변환,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여쭙겠고요. 당장은 심 교수님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근에는 전세 값도 올라가지만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값이 오르는 요인인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현저히 공급이 부족해서입니까? 예,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당초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전세난이 시작될 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경제도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값 상승도 힘들 것이다. 네. 거기다가 저금리가 깔려 있어 가지고 전세가 공급이 줄고 월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 전세 공급량을 손을 대는 것들은 힘드니까 전세 수요를 줄이자. 네. 그래서 수요를 줄이는 대신 그 전세 수요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매매 수요로 가면은 전세 수요가 줄 것이 아니냐라고 봐서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매매 활성화, 매매로 가라, 집 사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그런 정책을 폈고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효과가 꽤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분양시장 활성화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금리가 지속되니까 월세 수입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쪽으로 해서 이제 월세 전환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제 전세 수요도 줄긴 줄었는데 이 수요가 주는 것보다 전세 공급량 주는 속도가 워낙 월등하게 빨라 가지고 전세난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들이 이제 한 내년이나 후년에 물량이 좀 입주가 시작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금 매매 활성화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전세난의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전세난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량이 원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거래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세 떠밀려서 이제 가기도 하지만은 사실 기왕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거래가 활성화돼서 이제 매매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조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임대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세란의 문제는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활성화는 사실 겉으로 나는 효과인데 정부가 사실은 늘 약속을 했거든요. 매매 활성화되면 전세 문제 해결된다고 했는데 예컨대 지난 2, 3년간 상당히 이제 거래 활성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하셨던 전세가율로 친다면 훨씬 더 악화되고 전세 문제로 우리 시민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전세난의 심각도는 더 심해지는 이런 상태라 보면 사실 거래 활성화라는 것이 사실 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매매가 활발해지고 거래가 늘어나는데 집이 없는 분들이 무리해서라도 집을 가지면 전세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게 아닌 걸로 이제 또 전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잠깐 말씀하신 그 월세 형태로의 전환, 월세가 됐든 그게 반전세가 됐든 전세에서 월세 형태로의 전환 그거 관련해서 이런 전세 구조를 가진 게 유독 우리나라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월세 형태로 갈 거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야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세 구조에서. 그럼 앞으로 이 월세 구조가 추세적으로 좀 더 많이 바뀔 걸로 보세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내놓은 실거래가 그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올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이제 이 전세 죄송합니다. 이 물량을 보게 되면 이 전세 물량 10만 건 가운데 보증금 월세가 한 33.2%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신고하지 않는 월세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다 합친다면 사실 이제 월세 반전세까지 반월세까지 포함해서 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임대 수요는 늘는데 사실은 이게 전세라든가
월세라는 것이 임대료 어떤 방식이 되든 어떤 그런 수준이 되든 이런 것이 적정하다면 이게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이 흡수가 돼 가지고 해결이 될 텐데 네. 전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전세를 이제 높여야 이제 이제 집주인이 이제 수익을 제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고 이제 월세로 넘어가기에는 월세가 우리나라 집값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집값 대비 적정 이자율로 계산되는 월세가 또 높은 거예요. 지금 예컨 전월세 전환율 친다면 예. 은행 이자율에 보통 한 3배,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월세도 전세도 사실은 적정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과도익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저는 늘 강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좀 규율을 하거나 예. 뭔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자꾸 개입한다는 그런 선입값 때문에 제대로 이제 관리하지 못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요. 심기원 교수님께 서울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서울에서 소위 이제 집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하고 이렇게 네. 많이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서울 사는 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런 수급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지 뭐 네. 전국은 못 보더라도 수도권으로 조금 영역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수도권으로 네. 보면 사실 뭐 서울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나가고 그 예. 외곽에 밀려난 사람이 다시 외곽으로 나가고 네. 지금 뭐 하는 얘기 들어보면 오산이나 평택까지 밀려났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남 출퇴근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밀려나니까 이제 교통비 부담도 늘고 시간도 늘고 부담이 되는데 지금 당장 한 1, 2년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은 최근에 신도시 공급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된다면은 그쪽에는 오히려 역전세는 또 한번 걱정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공급이 쏠리는. 그게 한 몇 년 지나서 입주가 시작되면은 반드시 역전세라는 생겨나거든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강남 지역에 역전세는 비슷한 게 부분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공급 물량이 꽤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해소는 될 거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은 오히려 역전세는 또 한번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워낙 이제 전세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논의는 전세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들이 많이 있어서 집을 사려는 수요들이 그 밖에 뭐 여유가 있어서 두 채, 세 채 사시는 분들은 조금 논외이고요. 그렇게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느냐 이 문제를 두 분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황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두 번째인데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뭐 경기 회복 때문에 부동산이 조금 회복됐으면 하는 게 기초적인 뭐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그래서 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펼쳤고 한편으로 또 전세난을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날짜를 붙인 대책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벌써 11월이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정부가 펼친 그런 어떤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조명래 교수님. 이 새 정부 들어와서 사실 우리 대통령이 이제 네. 인수위 시절에 하셨던 말씀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사지 않고 전월세 찾는 이런 현상을 두고 시장이 이제 비정상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 정부 들어와서도 전 정부가 마찬가지로 거래 활성화 이제 올인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거래 활성화를 시도해서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작년 올해 이제 최소한도 거래량을 보면 혹자는 전체의 주택의 재고량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거래량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뛰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전월세 문제는 네. 여러 가지 지표로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실 이제 작년 중반부터 이제 거래 활성화가 이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아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 네. 지금까지 내놓은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전세 자금 같은 걸 쉽게 좀 빌려주는 네. 거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이제 뉴스테이 같은 민간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같은 것을 이제 늘리는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세입자를 위한 이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대출금을 늘려주거나 혹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도록 하면서 전세난을 개인이 이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불안한 요소 때문에 이건 조금 있으면 이제 자칫하다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지금 임대주택을 뭐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현 정부가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에는 10만 공급해서 지금 12만까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늘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워낙에 임대 그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무주택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정부가 얼마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놓는 정책은 민간 사업자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익성이 담보되는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민간 임대주택을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임대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형 그러니까 주거 복지형 임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매 활성화 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되든 혹은 세입자를 대상하는 직접적인 정책이 되든 어느 정책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주의하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부가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동적으로 거래 활성화되고 전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뭐 착시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사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정부의 이 전월세 대책이나 정책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리가 기억력이 상당히 짧은 것 같습니다.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활성화가 된 게 아니고 경제 자체가 위기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부동산 부분에서라도 좀 활성화시켜야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상황인식 속에서는 임대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택 보유율이 60%입니다. 전 국민의 60%가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뭐 그 자가 거주율은 한 55% 해서 5%의 국민들은 집이 있으면서 전세를 사는 사람이지만은 기본적으로 60%의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도 보호해야 될 그런 충분한 정책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기는 했습니다. 매입 임대라든가 리모델링 임대라든가 뭐 전월세 상한제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준공공 임대라든가 상당히 많은 정책을 내놨는데 단기적으로 좀 효과가 없었다. 이런 점은 좀 한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하고 과거하고 시점이 달랐고 정부에서도 그 다른 시점을 인정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활성화를 좀 브레이크 거는 효과도 있고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어떤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최근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경기가 좀 올라갔을 때 그 제도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고 한 2년 전에 이런 제도를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해가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그 진척이 느린 걸로 보이죠. 근데 뭐 좀 화끈한 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 나라들도 우리와 거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단기적으로도 해결을 볼 정책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대 시장의 한 85%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게 민간입니다. 그 민간에 대한 것들을 좀 활용한다면은 좀 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정치적인 뭐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해봐야 공급 물량이 뭐 한 10만 호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말고 지금 뭐 전월세 공급자들의 한 85%가 민간이 아닙니까? 집주인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와 유사한 준공공 임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게 최근에 뭐 3배까지 늘어났지만은 인센티브가 작아가지고 뭐 몇천 세대에 불과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한다면은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뭐 우리가 뭐 전세를 놓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까? 뭐 등록을 합니까? 누가 어떻게 사는지 뭐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에 속하는데 월세 경우는 뭐 월세 경우도 사업자 신고한 경우만 그런가요? 아니, 2천만 원까지만. 2천만 원. 그러니까 먹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정원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의 한 60%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게는 서울 같은 경우 60% 세입자로 살고 우리 전국적으로 본다면
뭐 한 45% 정도가 세입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아까 우리 신 교수 말씀하시기를 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뭐 사실입니다. 뭐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건 당연한 하되 그 다음에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책도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이 정책이 늘 인색해요. 네. 뭐 이게 이제 산업적 관점이라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라든가 예. 시장의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구조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돈 자체가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사실 이게 상당히 정도로 주거복지적인 어떤 관점에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늘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정책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정책이 잘 작동이 안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는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 중에 첫 번째 단초가 바로 그걸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된다. 임대차 관계들을 가져와서 하나하나 규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를 넣으면 정부가 뭔가 규율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특히 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세제 부담도 상당히 적거든요. 정부가 예컨대 무슨 뭐 소득세라든가 이 감면 혜택 같은 주면서 세입자를 위한 여러 주택을 내놓으라 해도 이게 혜택이 별로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준공고 같은 것도 정책은 좋지만 실제 작동할 때 보면 약발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들을 기사를 볼 때 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은 앞서 한 60% 정도만 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 다 거주할 공간들이 전 국민으로 보면 있는 건데 예, 누군가는 두 채를 가지고 있고 세 채를 가지고 있고 빈집도 많고요. 빈집 없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40% 가까이 예. 되는 거군요. 네. 자, 근데 두 분과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될 게 문제는 이제 내년입니다. 지금 미국이 올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어쨌든 사실 막을 내리고 내년에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다. 그랬을 경우 이 가계가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에 대한 이런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주택대출을 좀 지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내년 가면 힘들어지니 올해 살 것 같으면 집을 빨리 사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요. 내년은 정책적인 변화는 그러면 심 교수님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뭐 내년에 가장 큰 이벤트라는 네. 게 올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텐데 네. 금리 인상 수준이 높으면은 충격이 클 텐데 다행히 뭐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리 높지는 않고 서서히 네. 올리겠다는 게 기본 방침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은에서 발표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올리더라도 우리도 이제 서서히 따라 올리는 그런 걸 따라가겠다는 거 보면 내년 시장에 대한 충격은 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았을 때는 처음에 이제 그 금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20년 동안 다른 정책을 써도 약발이 안 먹을 정도였는데 그런 교훈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네. 뭐 상승세가 뭐 좀 완화되긴 하겠지만은 둔화되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금융위기나 IMF 위기 상황 이후에 직후나 직전을 보게 되면은 지금이 IMF 이후의 위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간다는 게 물량 공급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한 40~50%가 떨어집니다. 떨어진 상태로 한 4~5년 유지되다가 다시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2000년 초반에 있었는데 지금이 똑같은 패턴을 따르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2000년대 유일하게 우리가 집값이 빠진 적이 한 2해 정도가 있는데 그때 한번 빠졌습니다. 전국 지표가. 근데 빠진 걸 보게 되면은 그 물량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긴 힘들고 그때는 신용카드 사태라는 큰 위기가 있어서 빠졌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위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몰라도 그런 게 없다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때 빠진 숫자도 1% 대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위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연구 결과들 몇 개를 보면은 유럽의 대도시에 대해서 집값을 한 400년, 500년간 그래프를 그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보면은 뭐 폭등할 때도 있고 폭락할 때도 있는데 한 400에서 450년을 이렇게 보니까 연 1% 정도 실질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때도 항상 위기가 있고 뭐 버블이 있고 이랬는데 우리가 특히 뭐 벗어나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네.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아닌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럽은 뭐 400년, 500년 그릴 그래프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긴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예. 사실 개발 시대 어제 그 기사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뭐 3,000배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지난 50년인가 60년이었습니까? 그럴 동안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긴 흐름을 볼 수 없어서요. 예, 어쨌든 간에 내년 소위 이제 흐름 자체는 금리 인상의 흐름 자체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우려나 정부가 이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조 교수님은 내년에 그런 정책적 변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뭐 우리가 늘 좋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늘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수출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 계속 한 17년간 우리가 흑자를 유지해 왔었는데, 일본이 사실은 한 30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그게 끝나면서 이제 버블 붕괴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17년 정도 유지하면서 하늘이 올해 내놓은 올해 예측치에 한다면, 올해가 우리 역사에서 수출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 남은 것은 떨어진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수출량이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도 지금 2%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그럼 유동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거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내년이 올해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사실 이게 주택의 거래량 가격 상승이 우리 현재 실물 경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펀더먼털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과잉화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원래 상대적으로 과잉 팽창된 이 주택 경기가 또 이게 이제 내년 되면 위축될 수 있는 경기 하락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추세에 맞물려서 이 주택 시장이 스스로가 또 아주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다가 단기적인 지금 상승세가 또 약화되는 이런 것이 맞물린다면 내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표가 올해보다 상당히 악화될 것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이 뭐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더라도 인허가물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71만 원에서 내년에 48만 원으로 한 32% 감소를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물량도 올해 48만에서 내년 34만으로 한 29% 감소를 점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준공수도 42만에서 43만, 요거는 한 1만 정도 늘 것을 보고 있고요. 주택 가격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올해 한 4.5% 상승한 폭에서 한 3% 떨어질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한 3.6%, 2% 떨어지는데, 여기는 내년 이제 전반적인 어떤 평균치입니다만, 전반기는 약간 올랐다 후반기에는 상당히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변수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상승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동된 여러 정책이라든가, 그다음 대출 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게 된다면 아마 하반기에는 미분양이라든가 미입주라든가 이런 재고주택 어떤 적체 현상이 이제 나타날 것 같고, 그걸 이제 내년도를 넘었으면 그런 것들이 가격 하락을 자칫하다가 더욱더 밀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려운 상황, 경기 상황도 어렵고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부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야 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세시장의 현황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봤고요. 가장 중요한 쟁점인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 어느 정도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사실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만 있으면 두 분이 여기서 절대 사시지 말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사지 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빚을 내서 살 거 아닙니까? 오를 것에 대한 기대만 있으면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에 리먼 사태, 사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동산에서 온 거 아닙니까?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 같은 데는 집값이 한 20-30%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덜하겠지만 국내도 최소한 지역 따라 다르겠지만 10에서 15%, 20% 하락한 것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돌려놓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그러면 집값은 앞서 이제 내년 정책 예고하실 때 내년에 수급이나 이런 정책은 조금 얘기하셨고, 꼭 내년뿐만 아니라 약간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집값은 꾸준하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위기가 오면서 어려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전망, 그 부분 다시 좀 앞서 얘기하신 거 결론 삼아 얘기해 주시죠, 신 교수님. 네. 부동산 건업이 자체가 진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쏠릴 때는 많이 쏠리고 줄을 땐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이제 91년도 공급 인허가 물량을 보면 그때도 한 70만 호였습니다. 69만 한 5천 호인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인구도 적었고 그런 상황에서 69만 5천 호를 92년인가에 공급했습니다. 인허가 실적이. 지금 이제 인구도 5천만이 넘고 그 70만 호가 넘었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된다면은 자연스러운 부동산의 뭐 상승 하강기를 그리는 그 정도 사이클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긴 하지만은 가계대출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는 또 그 개인 생활이라든가 개인 사업을 위해서 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그게 문제죠. 예, 결국 그 부분을 줄이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몰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함부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정부도 이제 서서히 그런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은, 그래서 뭐 지금 좀 상승기 때 그런 정책을 내서 약간 숨 고르기를 하면서 가계대출도 좀 조정한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게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과격한 안들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선진국에 있는 이름만 그 제도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걸 감안해서 거기 보완하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시에 검토해서 갖고 온다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보면은 그 대표주자 그 제목 같은 것들만 갖고 오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이제 역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심 교수님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제가 정리해보면 틀린 게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특별한 위기 상황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추세적으로 집값은 부동산 시장은 회복될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지역적 차별화나 차별화 문제는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집 어디나 산다고 오르는 국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목래 교수님은 뭐 꼭 필요한 앞서 분들은 뭐 사는 것이 더 효과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집을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주택 보급률이 100%고 소유율이 한 60% 되면 서울 선진국도 대개 이제 그 상태에서는 소유율이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30년간 주택 보급률이 한 30% 늘었습니다. 한 70% 중반에서 100%까지 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소유율의 경우에는 한 4% 늘었습니다. 근데 공급해줘도 사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사는 이런 이제 형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집값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진폭은 있습니다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고도 성장기 한 30년 끝에 지금 우리가 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전개된 저성장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흐름에서는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수요에서 임대 수요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이제 다소간 불안전하지만은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의 어떤 정책 그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 정책들 펴는 걸 보게 된다면, 따라서 이제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매매 수요가 임대 수요로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면 집에 대한 수요가 이제 낮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도 더 낮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집값의 어떤 그런 지수, 상징 지수랑 그 다음에 일반 물가 상징 지수가 그게 되게 우리 전문가들이 한 2014년, 15년 되면 이제 만날 것이라 봤는데 지금 만난 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값의 그 진폭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질 못할 겁니다. 그러면 한 1%, 2% 오르고 내리고 하는 뭐 지역에 대한 편차가 있습니다만 큰 폭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서구 선진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컨대 런던 같이 뭐 30% 오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구 선진국도 이른바 뉴 노멀 시대를 해가지고 1% 성장 시대를 지금 전면적으로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라도 막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최소한도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는 요동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케티 21세기 자본 읽어보면 역사적인 그 평균 성장률이 1%, 1.5%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반세기 동안의 이 성장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예외예요. 그래서 지금 노멀 단계로 넘어가는데 전 세계가 되게 그런 분위기, 추세에 따라갈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뭐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여러 얘기를 했네요. 두 분과 함께 큰 그림에서 그림도 좀 그려봤고요. 단기적인 정책 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정적으로 내 집 없이도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뭐 사실은 빚을 내서 사실은 집을 사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2년마다 5천만 원, 7천만 원 올려다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 돈 차라리 빚내서 사자고 해서 사는 수요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주택 미소유자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안 쓴다 그랬는데 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뭐 선거 때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건지 예? 그런 정책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뭐 하우스 푸어 최근에는 또 뭐 렌트 푸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앞으로의 뭐 부동산 주택 정책이나 방향성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마무리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뭐 정책에서는 시장에서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의 전공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 쪽에서 뭐 조절을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쓰는 것이 주거복지 관련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뭐 돈이 많으면은 혜택이 바로바로 가겠지만은 재정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피부로 다 느끼기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의 예산을 따라가는데 예산을 자기 예상한 것보다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다. 주거복지 관련 예산이. 네, 10분의 1이 준 게 아니라 10분의 1 밖에 못 받았다. 예.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제 돈이 많으면 재정이 많으면 어느 정도 혜택은 좀 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뭐 독일의 제도라든가 뭐 뉴욕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한다면은 네. 그 제도로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한테 좀 맞춰서 되지 않겠는가. 우리 제도 속에서도 그렇게 살릴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네. 그리고 주거복지라는 거는 지금 이제 단순히 이제 OECD 평균이 공공임대주택이 11%니까 11%고 우리는 5.5%니까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대고 독일도 5%고 영국도 한 5%밖에 안 됩니다. 공공임대가.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주거복지를 확보했는가. 그래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예. 주거복지 틀을 만들어야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심 교수님이. 뭐 선진국의 정책들을 보는데 사실은 정신을 가져와야 되고 그 역사적 상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서에 제목만 가져와서 가지고 오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조명래 교수님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이제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간은 어디에 둬야 한다 본다면 난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득 중에 주거비로 나가는 것이 너무 지금 과중합니다. 집을 사서 가령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 집을 사면 한 달에 그 채무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특히 이제 내수도 지금 잘 안 좋은데 우리가 주택만 살리게 된다면 결국은 은행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면 나머지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사실은 이제 저축률이 높거든요. 바로 이제 주거비가 이제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을 좀 앞으로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자산의 구성을 보게 된다, 가계 자산의 구성을 보게 된다면 한 70~80%가 부동산 자산이거든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그 자산의 격차가, 계층 격차가 쫙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 없는 사람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을 이제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산 격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주거비를 줄이고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임대 부분의 어떤 그런 정책을 나는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뭐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겠죠. 공급도 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 안정화될 수도 있고, 세제 얘기도 아까 하셨고, 예, 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의 어떤 그런 운영하는 방식도 현재는 여러 가지 건설 산업 중심에서 이제는 주거복지 쪽으로 이제 기관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제도의 성격을 바꿔내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많다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론 기본적인 베이스를 전세란에서 시작된 고민에서부터 집을 살 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제까지 제시가 됐네요.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